반갑습니다. 저는 서경준이고요. 가계부채 상담사예요. 생소하시죠? 질병이 난무하면 의사가 필요한데 빚 때문에 그렇게 수년을, 십수년을 고생을 했지만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의사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제가 하는 일이 상담인데 전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네. 돈이들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한 이유는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또 인천 그 일가족 자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 딴에는 제가 그분들을 먼저 만났더라면 결과를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긴장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회죠. 이것이 저에게 기회가 아니고 빚 때문에 정말 죽는 분들,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강의 섭외 받고 한 달여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빚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오늘 정말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30분 안에 가슴에 심어드려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 포함해서 앞으로 동영상을 보실 분들까지 저희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서 살 수 있기를, 또 죽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요, 아까 윤정수 씨 회생을 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죽으려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해석, 그리고 살아난 사람에게 내리는 해석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구석이 있어요. 회생이란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그분에겐 활력과 생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데아라는 용어는 아시죠? 현실을 바라볼 때 이상적으로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해석을 하게 하는 거고요. 현실적인 해석이라는 건 이해관계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공급하는 사람의 시각과 우리 같이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의 시각이 다르죠. 현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이데올로기를 만든 자에게는 유리해요. 근데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면 그 반대편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을까요? 돈 자신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일 돈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산다는 것을 내가 자각을 못하면 늘 이용당하겠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쪽은 거기에 포장을 합니다. 공익으로. 이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야. 이것이 너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 이것이 너를 성장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돈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맞았다면 돈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세상을 제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왜 돈은 커지고 사람은 불행에 빠졌을까요?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면요, 이데올로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 이데올로기를 추앙하는 세력들은 이데올로기를 가립니다.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 나에게 맞지 않은 논리이기 때문에 힘들죠. 돈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살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 살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무능한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이래도 안 되니까
내가 나약해서 이 모양이 됐다라면 내 탓을 하면 되는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죠. 맹수는 사냥을 해야죠.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맹수인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인지 까먹지 않겠습니까? 돈은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바랄까요? 늘 빠듯하게 살길 바랄까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돈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빠듯하게 합니다. 늘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게 하고요. 그 위에 것만 맛을 보게 합니다. 맛있지? 더 먹을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작동 원리를 잊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좀 돈의 논리 말고 내 거를 가지고 살고 싶고 빚에 빠져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좀 행복하고 싶은데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내 작동 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이데올로기는요, 인간으로서의 작동 원리를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에 빠져나가기 원한다면 대부분 돈을 많이 벌기 원하거든요. 아니더라는 거죠. 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세요. 물론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돈에서 빠져나오고 다시는 돈의 이데올로기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나 작동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 상담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부채 상담사니까 금리, 상환 방법, 회생 파산, 개인 워크아웃, 저금리 대출, 전환대출 이런 거 다룰 것 같잖아요. 그것을 다루는 것은 일부고요. 대부분 그분이 갖고 있는 갈등,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서 내 걸 찾지 못하는 그 부조화, 그거를 재인식시키는 상담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상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오랫동안 구구절절히 고생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땅이 있어요. 이 땅은 기획부동산한테 소각하고 산 땅이에요. 땅 몇 필지 안 되는데 66명의 그 주민들이 있답니다. 주인들이. 이 어머니가 거기에 그거 이미 다 재산 날리고 빚에 시달려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 카드회사에서 거기 압류를 걸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처분해야 팔아가지고 다른 빚진 거 해결해서 이제 빚을 다 털 것 같은데 못 털겠더라는 거예요. 압류 걸려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듣는가 보니까 이분은 마음속에 빚을 털고 싶어라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보다 뭐가 작동하냐면 나 그거 4천만 원 주고 산 건데 2천만 원을 처분하라고 하면 나 손해 보잖아. 이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작동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를 작동 원리를 모르는 거죠. 작동 원리를 모르는 현장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돈의 노예로 살고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벗어나지 못하냐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작동 원리 안에서 그 돈의 이데올로기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살거든요. 대표적인 현상이 결혼. 노후 준비 다 돈으로 하지 않으세요? 결혼 다 돈으로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요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맞으세요? 공감이 가세요? 그래서 배우자는 누구냐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20평 정도 나오는 아파트를 대출로라도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면 나는 신랑 노릇 못하고 신부 노릇 못하고 이런 경향들이 퍼져나가잖아요. 노후 준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는 연금이 아니에요. 나의 노후를 왜 다 돈으로만 준비하려고 하죠? 물론 돈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혼은 남녀가 사랑하면 하는 거잖아요. 돈의 논리로 계속 그 이데올로기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까먹는 거죠.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스펙 보고 남자 여자 고르는 게 아니고요. 누가 성실하지? 누가 나랑 마음을 제일 많이 주고받을 수 있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연금도 여러분, 노후도
왜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는 노후만 생각들 하시죠? 그 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난 다달에 300씩 30년이면 10억이 필요해. 저는 제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아내와 아들을 어떻게 매일매일 더 사랑할 것인가. 네. 돈을 많이 준비 못해요. 저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돈에 찌들려 사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막 노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돈을 많이 못 벌 거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것의 결과가 제 돈이거든요. 예. 저는 연금으로 준비하지 않고 가족들하고 얼만큼 더 흥겹게 지낼 것인가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은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고요. 덜 쓰고도 살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이데올로기, 또 금융 이데올로기, 신용 이데올로기. 이 안에 우리 갇혀 살아요. 돈 벌어야 해. 안 벌면 업신여긴 당하는 거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역할은 돈 벌어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내 자식 아장아장 걷고 크는 거 못 보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아이 잠자는 거 보러 들어오고 그렇게 사니 이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돈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앗아간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다가가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돈 이데올로기고요. 금융 이데올로기. 여러분들이 왜 빚지고 사는지 아세요? 빚으로 굴러가는 세상이거든요. 자본주의라고만 배웠어요. 많이 벌어라, 많이 모아야 한다. 근데 이 세상은 과잉 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잉 생산은 여러분들이 번 것보다 비싼 걸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걸, 내가 가진 것보다 비싼 걸 사줘야 되니까 막 욕심을 조장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5분만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는 전혀 그거 없이도 살고 있는데 저게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세상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려면 실제로 내 소득 갖고 못 사니까 누가 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금융 이데올로기의 그 금융의 뜻은 우리는 저축 재테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세요. 나중에 원금 반환과 이자를 받아낼 목적으로 돈을 돌리는 행위가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살 수 있게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틀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광고를 좀 봐보세요. 광고에 저축하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물건 사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또 광고에 저축하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돈 빌려가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딱 나오죠 답이.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충족하는 방법을 소비로만 배우거든요. 인간은 퇴보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할 때 물질 없이 할 수 있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전할 때 선물 없이 할 수 있으세요? 잘 못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물질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존재인데 꼭 그런 걸 해야만 마음을 전달하는 식으로 퇴보됐어요. 모든 생활에 내 감성을 전달하는 것마저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무한정 있어도 다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필요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돈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은요 유한합니다. 우리 욕망은 너무 많습니다.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걸 계속 채우라고 하는 사회가 이 사회잖아요. 돈으로 채우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채우시면 좋겠어요. 되게 뻔한 얘기죠. 남 사랑하려면 나 사랑해야 되죠. 제가 아까 돈 이데올로기, 금융 이데올로기 했고 신용 이데올로기. 그래 벌어야 돼. 못 벌면 너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가르쳐 돈 막 벌게 하고요. 그래놓고 살 때는 금융. 네가 번 것보다 비싼 거 사야 되니까 많이 빌려가 이렇게 해놓고 많이 빌려가고 나서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망가져도 되는데 돈 빌려준 금융은 망가지면 안 돼요. 그게 지금 금융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신용 이데올로기입니다. 신용 지켜야죠. 신용 사회인데 신용 망가지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게 해놓고 테러로 닫아버렸어요.
벌려고 했다가 번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되고 빌려서 망가지는데 꽉 닫아놨어요. 빚이라도 여기 내려놓고 나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신용이 망가지면 네가 망가진 거야. 너는 능력 정말 없는 사람이야. 넌 부도덕해. 테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빚에 시달리고 빚이 많아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하거든요.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건 통제감. 돈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통제감. 예. 신용카드는 여러분들의 통제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벌었더니 그 다음 날 다 빠져나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돈에 대해서 계속 나약하고 내 의지를 발휘할 기회를 잊어버려요. 돈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그 다음 달 월급이 나와봤자 없어져요. 내 거라는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내가 벌어들이는 그 월급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내 직업은 가치가 없고 그게 수년을 반복하면 난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나 작동법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 나 작동법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소비로부터 멀리 사시는 거예요. 소비로부터. 돈의 위력으로부터 멀리 지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끊으시면 좋아요. 근데 잘 안 끊어지죠. 예. 머리가 오작동하는 겁니다. 끊어지면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끊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자르면 됩니다. 근데 왜 못 잘라요?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끊으면 내가 잘리는 것 같은 다음 달 내가 어떻게 생활하지? 예. 그래서 계속 금융노예로 살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신용카드고요. 자신의 그 일을 나의 능력을 아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도구가 신용카드입니다. 계속 신용카드의 노예로 살기 싫으시면 그냥 끊으면 돼요.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머리가 오작동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 나가면서 신용카드가 다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안 사실 건가요? 살아요. 없어도 살아요. 어떻게든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혁명적이라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있죠. 내가 카드 한 달 사용량이 300만 원이면 30만 원씩 10달 모으세요. 3만 원씩 100개월, 100달을 모으세요. 그럼 없어져요. 너무 지루한가요? 너무 오래 걸리나요? 네. 그럼 이렇게 안 하고는 신용카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의 노예로 계속 사는 것과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언젠가 끊어내는 것 중 어느 쪽이 우리한테 유리한 걸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밑바닥 생활을 추천합니다. 네, 밑바닥 생활. 이쯤 돼서 제 얘기를 좀 하죠. 제가 가계부채 상담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제 나름대로의 약간의 고생, 그리고 돈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 뜻대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던 그 통제감, 그것 때문에 돈은 이길 수 있어라는 명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원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괴로운데 내가 가입시키는 금융상품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돌립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금융이란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되게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돈과 상관없이 평생 나를 괴롭혔던 돈 때문에. 그러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금융 소비자, 돈의 공급자가 아닌 여러분 같은 돈의 소비자이시죠. 네. 금융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금융의 소비자이시죠. 거기에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이실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화가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융은 민주화 안 된 거 아세요? 금융 권력에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약자인 분들에게 어울리는 금융 논리를 개발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 하다 보니까 돈벌이 갑자기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고백을 했죠. 여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돈벌이는 안 돼. 근데 난 너무 이거 하고 싶다. 내가 다 긁어 모아 보니까 한 6개월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좀 어떻게 좀 버텨줘. 근데 고맙게도 저희 아내가 그래 오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장에 그때 보니까 한 달에 120만 원 돈 있어야 수도 전기 안 끊기고 그냥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12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과거에 보험석에서 할 때 500을 보고 600을 볼 때는 늘 돈이 부족했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돈 없어 보니까요. 전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아내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돈에 신경 쓰던 시간이 저의 내면과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저를 이해하니까 우리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150만 원 버니까 30만 원이 남아요. 그때 저희가 120만 원 가지고 살 때거든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50 벌면 한 200쯤 부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 선택적 가난이라는 것을 실천을 합니다. 많이 갖지 말자. 많이 소유하지 말자. 거기에 신경 쓸 시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소득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최저의 밑바닥까지 무엇에 대해서 소비하는 것, 가지려고만 애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밑바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내 강의가 감성적인 강의가 아니고 정말 빚 가진 분들한테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몇 가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빚에 몰렸을 때 길바닥에 나 앉을 것 같고 우락부락한 추심원들이 찾아올 것 같고 연체하면 안 될 것 같고 신용카드가 끊기면 애 내일 밥 굶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다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야. 네. 여러분 법은 추심하는 분들이 더 무서워합니다. 네. 물론 악덕한 사람도 있어요. 법 무시하고 험악하게 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언론과 시민단체도 너무 그런 거에 비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적어도 등록해서 일하고 있는 대부업체나 1금융권, 2금융권은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런 험악한 일 안 벌어져요. 왜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냐면 공포를 자극해서 내가 빚에 내 나름대로 작동을 하는 걸 방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압류가 돼도 텔레비에 딱지 이렇게 냉장고에 빨간 딱지 붙였어요.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 그거 왜 괴롭지? 그 딱지가 나한테 붙은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딱지 붙었는데 이걸 경매해서 누가 가져갔다고 칠게요. 그 냉장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집이 없어졌다고 칠게요. 예. 법률에 의하면 집도 일정 금액의 거주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지켜주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없어져서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동일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빚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만 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은 저희 같은 가계부채 문제의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면 되고요. 정말 빚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작동 원리를 깨달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언제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지? 나는 언제 회복이 되지? 나는 누구와 얘기하면 힘이 나지? 난 무엇을 하면 저조해지지? 그런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빚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다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윤정수 씨가 한 것처럼 숫자로서의 돈과 사람으로서의 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빚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분리하세요. 여러분들 신용이 망가진 거는요. 돈 빌릴 수 있는 기능이 망가진 것뿐입니다. 빌리지 않고 살 준비를 하면 신용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빚더미 올라앉아서 신용 불량자가 되고 연체자가 되더라도요. 당신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빚만 무너진 겁니다. 돈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빚에 빠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예. 두뇌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밝혀낸 얘기인데 돈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요. 그 고생 자체가 돈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동 원리를 까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뇌가 적어도 돈에 대한 함정 이성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돈 때문에 했던 것도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혼자 하지 마세요. 질병은 환자가 고치는 겁니까? 의사가 고치는 겁니까? 예. 여러분 혼자 해서 특히 빚 많은 분들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그 안에 가둬두고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그 신용 이데올로기의 작동인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 안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예, 전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부채 상담 하겠다라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기왕이면 돈도 치유하고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상태가 돈에 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부자 되고 싶으면 당장 이번 달에 5만 원부터 남겨보세요. 큰 빚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당장 이달에 생활비에서 10,000원이라도 남겨보는 거죠. 도저히 빚은 해결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못하는 것에 계속 매달리면 나만 힘듭니다. 정말 빚에서 벗어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생기가 살아날까? 때론 필요하면 여러분 빚 갚지 마세요. 빚은 항상 갚아야 합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갚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 병원 갈 돈도 없는데 먹을 돈도 없는데 그런데도 빚 갚아야 돼요? 오히려 정말 빚을 갚게 하려면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다채무자 본인도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셨으면 다 하셨어요. 이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당신의 생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100가지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다 하려고 덤비면 힘이 빠진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힘이 빠진 내가 100가지를 다 하려고 덤비면 덤빌수록 지는 겁니다. 하나만 내가 어제와 다르게 내일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큰 성공 아니어도 되고요. 아주 소박한 거 그걸 하고 나면 2가지를 얻습니다. 통제감 내 뜻으로 무엇인가를 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를 얻습니다. 계속 해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빚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돈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작동 원리를 찾으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얘기 많이 나누시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가족의 감성을 읽으려고 하시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요. 손가락 2개를 기억하셔서 숫자로서의 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험을 무엇을 유지할 건가 깰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건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채울 필요가 없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욕망을 채우는 데 쓰기 위해서 덜 중요한 욕망은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때 못한 말 한마디 더 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면요. 그 이전과 같은 욕망으로 다시 시작하면 결론은 똑같거든요. 지구가 망가진다고 해서 다른 행성 가서 똑같이 살면 그 행성 또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면 욕망을 바꾸셔야 되고요. 보험을 가입할 때 떠올랐던 그 공포를 버리시고요.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다른 내면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시면 보험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주 힘들었을 때요. 그게 저한테 힘이에요. 그게 배고파서 밥을 못 먹었는데요. 먹는 것이 감사해졌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마다 차였는데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재. 나 작동법을 알려면 존재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 그것이 저의 힘의 근원이고요. 또 하나는 매일 활력을 안 놓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강연을 제 마음속에는 안 내켜서 앉아가지고 경준아 다 했어 괜찮아. 너 다음 강의 또 잘할 거고 안 됐던 것에 사로잡히지 마. 잘했던 거 기억해 라고 해서 에너지를 항상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거는 저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굳이 좀 찾는다면 제가 살려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건방진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살릴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